3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경인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혜미라고 합니다. 연수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모근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주진웅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님 모두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오래지 않아서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요.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3분의 1 밀집도 유지로 등교가 재개되는데요. 하루빨리 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맑고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본 연수가 우리 3학년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주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네, 첫 번째는 3학년 발달 특성, 두 번째로는 3학년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뒤이어서 세 번째 주제는 온라인 학습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의 접근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 가정 내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5번째 주제, 영재교육원 안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3학년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미 선생님, 네. 3학년 발달 특성을 사회성과 지적 호기심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이해가 잘 되실 듯합니다. 네. 저희가 연수 제목을 처음 맞이하는 10대라고 지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10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10대 하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떠오릅니다. 즉 사춘기죠. 네, 많은 분들이 사춘기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사춘기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정체성을 탐색하거나 확립을 하고 또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동안 겪는 발달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3학년이 사춘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사춘기에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외에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을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성 혹은 지적 호기심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3학년의 발달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럼 PPT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혜미 선생님께서 안내하는 3학년 발달 특성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년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발달에서는요, 1, 2학년 때는 키나 몸무게가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3학년이 되면 이렇게 키나 몸무게에 개인별 차이가 좀 생깁니다. 이때 좀 몸집이 큰 비만 아동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관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3학년 때도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장과 몸무게가 좀 커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산만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움직임이 많은 건 정말 당연합니다. 그래서 생활이나 학습적인 면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할 정도로 많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학년의 신체 발달 특징 중에 하나는 대근육이랑 소근육이 원활하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섬세해진다는 것입니다. 대근육과 소근육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걷기나 뛰기 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대근육과 관련이 있고요. 또 손이나 손바닥, 손가락 같은 그런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소근육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습에서 보면 글씨 쓰기와 관련해서 보면 1, 2학년 때와 다르게 3학년 친구들은 작은 크기로 일정하게 글씨를 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소근육 발달이 원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 2학년 친구들은 팔 전체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이제 글씨가 커지고 또 일정해지지 않은데요. 3학년은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가능해진다고 해서 잘 쓴다는 뜻은 아니라서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연필을 잘 잡는 것입니다. 연필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소근육 발달에도 좋고 글씨 모양도 좋지만 이 신체를 꺾어서 오히려 신체에 해가 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 써서 연필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근육 발달에 좋은 것은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이접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근육 발달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서요. 꾸준히 이제 줄넘기와 같은 신체 발달을 위해서 이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Q&A를 받았을 때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신체 활동도 못하고 야외 활동도 못해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많이 이제 걱정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 유튜브에는 뭐 체조나 댄스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들을 선정해서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나온 것처럼 줄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 발달입니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작년과는 아이들이 조금 다르죠. 어쩌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기 때문에 2학년 때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3학년이 되면 이제 자기 생각을 잘 얘기하게 되고 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객관적인 인식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또 나를 반성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조망 수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조망 수용이라는 것은 선생님이나 중요한 사람, 부모님 이런 사람들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망 수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선생님과 부모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확장된 인식을 통해서 남과 다른 나의 고유한 특성 그리고 또 부모님, 친구 아니면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춰지는 그런 나를 이제 계속 되돌아보면서 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잘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나에 대한 개념인데 남과 비교하면서 나만의 특성을 찾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추어서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갑니다. 그만큼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는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정서가 분화됩니다. 기초정서라는 것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그런 정서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잘 발달해서 태어나는데요. 인지 발달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분화됩니다. 예를 들면 3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칭찬을 해줘서 칭찬을 안 해줘도 자기가 보면 잘한 것 같아서 질투를 많이 하는데요. 이 질투라는 감정도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는 감정입니다. 일단 인지적인 발달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취를 비교해서 제가 좀 나보다 낫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부럽고 화가 나고 슬프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포함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이 질투인데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아니면 또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좀 복잡해. 이렇게요. 내 아이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그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10살 인생도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점으로는 새로운 일에 호기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요. 또 남녀의 관심사가 점점 벌어지는데요.
남자는 운동이나 놀이 같은 동적인 활동에 관심이 많아지고 여자는 뭐 외모를 가꾼다던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집니다. 서로가 이렇게 달라져서 그런가 이 서로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어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인지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구체어가 급격하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1, 2학년 때 아이들과 대화를 하시는 거랑 이 3학년 아이들과 대화를 하시는 게 아마 전혀 다르실 거예요. 이 애기처럼 말하는 게 거의 사라지게 되거든요. 관찰력이 늘어나서 이제 사물을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장난감을 갖고 논다던가 아니면 이제 동물과 대화하고 뭐 베개랑 좀 대화하고 이런 물활론전 사고 이렇게 누구나 다 생명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고가 점점 없어집니다. 또 글자나 개념의 추상적인 의미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추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경험을 하면서 또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하면서 익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추상적인 의미도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지리적 공간 개념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 친구가 중요해지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춘기 아이들처럼 뭐 친구가 최고야 이거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여전히 중요한데요. 그래도 친구의 관심도가 중요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리고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남학생은 힘으로 서열을 정하는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학생들은 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다 그룹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가 그룹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또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그룹이 됐다 깨지기도 하고 또 갈등을 조정하는 게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용기가 안 나서 관망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단짝 친구가 없어요. 이런 걸 굉장히 걱정하면서 물어보시는데 이제 1, 2학년 때도 혼자 놀고 3학년 때도 혼자 놀지만 이제 혼자 노는 양상은 조금 달라집니다. 1, 2학년 때는 방 안에 10명이 있어도 그 10명이 혼자 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데 3학년 때 혼자 놀아도 3학년 때는 남들을 의식하면서 혼자 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달의 과정에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싹트는 질서 의식이 싹트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3학년은 어떤 규칙을 내면화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습 습관, 생활 습관을 기르기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또 규칙을 지키는 놀이나 운동이 가능해지고 또 모중원끼리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3학년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른 특성을 보이거나 특별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그 내용을 공유하며 가정과 학교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주제 두 번째로 3학년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선생님, 1학년과 2학년이 5개의 통합교과로 교과서 7권을 공부하였는데요. 3학년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네, 3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3학년 때는 2학년 때와 다르게 이제 교과가 늘어나는데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하고 도덕, 음악, 체육, 미술, 영어까지 9개의 교과를 공부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교과서가 여러 권인 그런 교과가 있어서 교과서는 총 14권입니다. 그리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이 있습니다. 요걸 문의해 주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어서 조금 소개할게요. 자율활동은 자치 적응이나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저작권 교육이나 정보통신 교육 같이 여러 가지 주제를 공부하는 그런 활동이고 창체 시간에서 시수가 제일 많습니다. 또 동아리는
뭐 예술체육, 학습문화 혹은 청소년 단체 활동 등이고 예전에 부모님들이 공부하셨을 때는 개발활동으로 이제 공부했었던 그런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뭐 자기 이해, 진로 탐색 이런 것들을 하는 진로 활동이고 네 번째는 봉사 활동인데요. 봉사 활동에는 이웃 돕기 활동이나 환경 보호 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봉사에서는 이제 학교 외에 따로 봉사 활동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수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 밖에서 실수를 인정받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1365 같은 사이트에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나이스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1학기 교과서랑 2학기 교과서가 나뉘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서 잠깐 학습 내용이나 지도시 유의사항 같은 것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전반적인 3학년 학습에서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학년 때는 교과가 많아지니까 아이들이 바쁩니다. 처음에는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잘 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뭐 특별실도 이동해야 되고 시간표대로 교과서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시간표대로 교과서를 챙기는 것도 좀 연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교과 내용에서 새로운 어휘가 증가하는데요. 이 새로운 어휘들 때문에 학습 내용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려운 어휘의 뜻을 바로 찾는 것보다는 이제 문맥에서 의미를 유추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면 이제 언어를 익히는, 어휘를 익히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어는 이제 국어나, 국어가, 그리고 국어활동 이렇게 세 개의 교과서로 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좀 보시면 이제 1단원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부터 9단원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이렇게 9개의 단원으로 2학기 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독서 단원으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 이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뭐 경험을 글로 써요, 느낌을 나누어요, 또 마음을 담아 글을 써요. 이렇게 자기 내면의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걸 글로 쓰는 활동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중심 생각을 찾거나 글의 흐름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자세히 보면요. 일단 글을 읽고 간추리는데요. 중심 문장을 찾아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는 활동이 메인 활동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활동인데요. 글을 이해하기도 좋고 또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글을 쓸 때도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글쓰기가 사고력 신장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글쓰기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험한 것을 글로 쓰는 것입니다. 3, 4학년에 많이 나오는데요. 같은 표현이라도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한두 문장의 글로 쓰는 것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경험한 것을 글로 표현할 때는 지나친 문법 지도는 이제 흥미를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경험한 걸 즐겁게 막 쓰고 있는데 이제 맞춤법이나 아니면 문장 부호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문법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른 국어 활동에서 더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학년은 독서의 전환기입니다. 1, 2학년 때 그림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점점 글밥이 많은 책을 읽게 되는데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흥미를 잃게 됩니다. 긴 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재미있고 그리고 분량은 좀 있는 그런 책을 몇 권 읽다 보면 책이란 것이 재미있는 것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책을 읽어준다라든지 반 전체 혹은 학년 전체가 같은 책을 윤독도서를 정해서 같이 읽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1, 2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수학과 수학 익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례는 1단원 곱셈부터 6단원 자료의 정리까지 6개의 단원을 배우는데
아이들이 싫어하는 곱셈, 나눗셈, 분수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1학기 때도 배우지만 2학기 때는 자릿수가 더 많아진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또 분수의 개념이 들어와서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분수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성인이시고 인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분수가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분수라는 것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세계는 이제 자연에서 대응이 되는 하나, 둘, 셋 이런 대응이 되는 수였는데 추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를 상정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눈앞에 피자가 한 조각이 있는데 걔가 2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이 되고요.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수 개념이 확정될 때마다 개념을 명확하게 배우거든요. 뭐 무리수, 뭐 유리수, 무리수, 정수, 아니면 실수, 허수 배울 때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분수의 개념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분수의 연산,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자연수의 연산에서도 연산은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두 아시다시피 빠르기보다는 정확성을 더 먼저 꼼꼼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굉장히 빨리 푸는데 오답은 되게 많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풀면서 속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학년 사회는 사회와 지역별로 다른 지역화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양천 여행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회는 학기마다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과서 안에 자료나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리적 개념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서 범위가 점차 확장됩니다. 1, 2학년 때는 우리 마을을 배웠다면 3학년 때는 우리 고장을 배우고 또 4학년에 가서는 서울로 확장되고 5학년 때는 역사로 지리적, 시간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사회나 양천여행 같은 그런 지역화 교과서로 우리 고장의 모습, 옛 이야기 아니면 과거와 현재의 생활 모습 같은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3학년 사회과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낯선 용어들 때문에 어려워하는데요. 예를 들면 환경 같은 것들이요. 이제 사회책에 용어 정리가 나와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받아들인 용어를 따로 정리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과학입니다. 과학은 과학과 실험 관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례를 좀 보시면 1단원부터 5단원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다 공통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고요. 재미있는 나의 탐구라서 탐구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학년이 올라갈수록 탐구 과정이 좀 더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2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3학년의 학습 내용입니다. 자세히 제목을 보시면 이제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3학년) 과학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과입니다. 왜냐하면 실험이 많아서요. 초등학교 과학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거의 매차시 실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또 과학실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좋아합니다. 이 3학년 과학에서는 좀 다소 어려운 개념을 재미있는 실험으로 기초 개념을 형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같은 내용을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의 흥미가 떨어지니까요. 여기서는 재미있게 실험하고 기초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하는 실험이 그냥 놀이로 끝나지 않도록 실험 속에 있는 기초 과학 개념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실험 관찰을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온라인 학습에 이제 예시 답안 같은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는데요. 답을 보고 베끼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자기 말이나 자기 글로 정리를 잘 못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 또 잘 답을 쓰지 못했을 경우에 정리를 하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실험 관찰을 잘 정리하기만 해도 초등학교 과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미 선생님께서 3학년 발달 특성과 교육 과정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 사전 질문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연수를 들으시는 중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국어와 사회교과에서 협동학습이 많은데 지금은 동영상으로만 수업을 하게 되니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해를 잘 못한다고 부모님께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활동 중심 교육과정이고 또 아이들 발달 시기가 경험을 하면서 익히는 시기라서 동영상 학습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초등학교 국어와 사회과의 학습 내용이 문제집을 읽고 정답을 맞추는 것으로 학업 성취를 모두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3학년 단계에서는 지식 위주의 암기로 교과 내용을 숙지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요거를 국어와 사회를 질문해 주셨으니까 그걸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어과에서는 국어의 이해와 표현, 그리고 또 의사소통 역량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변환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교과는 3학년이 되어서 처음 접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초등 사회과에서는 학생들이 주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또 이것을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또 우리 고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흥미를 높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용어는 생활과 연계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독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네, 거부하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시킨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힘은 드는데 성과는 또 잘 안 나오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이 더 빠지게 됩니다. 좀 팁을 드리자면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접근하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운동을 소재로 한 이야기책을 선정하는 게 좋겠지요. 특정 선수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책도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으면 놀이처럼 책을 익히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하게 될 테니까 독서 지도를 조금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부모님도 함께 독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처음에는 시간을 짧게 정해서 집중해서 책을 읽고 점차 독서 시간을 늘려가게 하는 것도 아이가 지루함이나 거부감을 덜어주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왕이면 아이가 읽은 책도 같이 읽어보시고 또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시면 독후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아이와 공감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재미있는 소재의 책으로 접근을 하고 가능한 부모님도 아이와 함께 독서하시면서 아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아이와 같이 하시기는 어려우니 주말에 시간이 되실 때 정기적으로 함께 독서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부모님께서 독서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독서에 대해 거부감을 줄이고 점차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틀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응이 폭발적이고 말을 듣지 않는데 이런 반응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푼 문제가 틀리면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을 텐데요. 반응이 좀 과하다 싶으시니까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먼저 틀린 부분에 왜 화가 나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3학년 아이 중에는 대답을 되게 잘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왜 이유를 말해봐, 왜 그런지 설명해봐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시를 몇 개 들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틀린 걸 다시 풀어야 해서 싫은 거야? 아니면
틀리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싫은 거야?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유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대처 방안을 찾기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긴 과정인데 늘 잘할 수만은 없고 또 무수히 많은 틀린 문제를 만나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속상하고 좌절은 하겠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고 또 다시 해보고 이렇게 꾸준히 해낼 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문제를 안 틀리고 잘 푸는 것보다 그 불편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아이와 대화를 하시면서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초등학교 때에도 악기, 노래 실기가 있나요? 학년별로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주진웅 선생님, 음악 시간에는 어떤 악기를 배우나요? 네, 초등학교에서도 기악, 가창, 실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리듬 악기, 3학년부터는 리코더를 연습을 합니다. 리코더는 학교에서 연습을 잘하면 충분히 잘 연주할 수 있습니다. 5학년 때는 단소를 배우게 되는데요. 1년 내내 소리를 내지 못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돌기 단소라고 입술을 댈 때 바람을 새는 것을 막아주는 단소가 비교적 소리내기가 쉽습니다. 6학년 때는 소금을 연주하는데요. 옆으로 부는 악기이고 단소보다 소리내기가 더 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잘 못하는 시기이므로 꾸준히 리코더를 연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이들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주진웅 선생님, 3학년 아이들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또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하지만은 또 3학년 시기는 남녀를 구별하고 또 차이를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성에 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할 때 야단치시기보다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기보다는 생명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임을 안내해 주시고요.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미디어의 발달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음란물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야단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음란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핵심 주제로 원격 수업 및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원격 수업이 무엇인가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배부한 원격 수업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면 원격 수업이란 교수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상의 다양한 방법의 수업, 즉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화상 교육 등이 원격 수업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진웅 선생님, 지난 9월 15일에 발표된 교육부의 보도자료 혹시 보셨는지 궁금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난 9월 13일까지 시행되었고 9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2단계로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3분의 1 밀집도 유지로 등교 수업이 실시됩니다. 이러한 원격 수업 기간에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이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무엇보다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격 수업의 질 제고 방안으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군요. 그러면 주진웅 선생님께서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가정에서 학부모님께서 아시면 좋을 유의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학교에서 정보부장 업무를 맡다 보니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학교 선생님들께 연수도 해드리고 또 실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분들을 직접 도와드린 경험 등을 반영하여 PPT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진웅 선생님께서 원격 수업과 가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학습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의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격 수업이란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간 화상 교육도 원격 수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격 수업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올바른 원격 수업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3학년은 좋은 습관을 길들이기 좋은 시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좋지 못한 습관도 잘 형성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올바른 원격 수업 참여를 위해서 가정에서 지켜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원격 수업을 참여할 때는 항상 규칙적인 시간과 규칙적인 장소에서 우리 자녀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습관화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거실에서 듣고, 오늘은 주방에 있는 식탁에서 듣고, 내일은 아이의 방에서 듣는, 이렇게 장소가 바뀐다던가 혹은 시간을 규칙적인 시간이 아닌 정해지지 않은 시간으로 원격 수업을 듣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못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장소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즉,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아마 많은 학교에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과 쌍방향 수업을 혹은 쌍방향으로 출석 체크를 한다던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란 이런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 즉 줌이라던가 구글 행아웃 미트, 시스코 웹엑스 같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교사와 학생 간 서로 화상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아마 줌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서로 학생들 혹은 선생님과 학생들끼리 토론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의 점진적인 확대를 안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소한 주 1회 정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안내하는 이런 보도자료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 이 교구를 아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구일까요? 아마 아이들은 몰라도 우리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신 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왼쪽은 궤도라는 시청각 도구이고요. 오른쪽은 OH 프로젝터라는 도구입니다. 둘 다 과거에 선생님들께서 수업 때 활용하시던 수업 교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죠. 현재 많은 학교들도 이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업에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실시간 쌍방향 도구를 익숙해지기 위해 선생님들께서 화상 출석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보고 또 간단하게 대화를 하는 정도로 실시하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아이들과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건강 상태도 살피고 이름도 불러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조금 문의를 드렸더니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아이들과 만나서 어색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다고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아이들과의 어떤 대화가 증진되고 또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으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준비 과정, 시기,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학교 현장 선생님들께서도 익숙하지 않은 수업 도구를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가정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는 선생님들 혹은 학생 얼굴들이 초상권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은 실제로 마스크를 벗고 각 가정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의 실제 얼굴들을 보고 반가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친구들이라던가 선생님의 얼굴 이런 부분들이 또 목소리 또한 노출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수업 참여 전에 카메라와 마이크와 이런 스피커 이런 부분들을 자녀와 같이 점검해 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수업에 임박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소리가 안 들린다던가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던가 또 늦을까봐 당황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자녀와 함께 수업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수업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라던가 혹은 학교 게시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안내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한번 수업 준비에 필요한 어떤 기기라던가 혹은 준비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런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 과정을 우리 학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준비해 주시되 일정한 습관이 형성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립심을 기를 수 있고 또한 책임감도 형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이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기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스크톱이나 웹캠으로 하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에서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 참여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태블릿 같은 경우는 화면의 좌우를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어떤 채팅 기능이라든가 혹은 다른 친구들의 얼굴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로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가정 내에서 데스크톱, 태블릿, 노트북 등 이런 서로 다른 참여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잘 설명된 안내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되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면은 자녀들과 같이 한번 인터넷이라던가 혹은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수업 참여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 확인 등 출석 체크를 하겠지만은 점차 수업으로 확대가 되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젠보드라는 도구라던가 혹은 카웃이라는 퀴즈 프로그램 혹은 멘티미터 같은 아이들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처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수업에 참여할 때 먼저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아시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좀 집중해서 참가하되 어려울 경우에는 선생님의 도움을 한번 얻어보는 게 어떨까? 조금 뭐 실시간 채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뭐 비공개 담임선생님께서 허용하시는 비공개 채팅이라든가 혹은 게시판, 쪽지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 학생들이 잘 어렵고 참여하기 어려운데 말을 안 하게 되면은 담임선생님은 또 모르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되면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아까도 안내드렸지만은 수업 전 5분에서 10분 정도는 미리 접속해서 기다리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수업에 가까워져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선생님들께서도 아직은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면은 대기실에 있는 학생들을 수락을 해서 수업에 참여를 못하게 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수업을 준비해 주실 수 있고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수업을 참가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 등 이런 자료들도 미리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혹은 이런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도 담임 선생님께서 어떤 수업 자료들을 미리 출력한다던가 미리 화면에 띄운다던가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수업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쌍방향 수업뿐만 아니라 가정 내 원격 수업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의 어려움으로 가정 내에서 학습할 때의 자세 혹은 태도 이런 걸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일상적으로 학교에 가기만 하면 학교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익히게 되는 면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또 스스로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온라인 학습에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와 같이 시간표대로 책과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두고 정해진 장소에서 바른 자세로 참여하도록 하면 학습 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날 해야 할 과제를 미루지 않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거 제가 답변해 볼게요. 자기주도 학습 정말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게 될 테니까 사실 우리가 꼭 지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지금까지 부모님이 구성해 주신 환경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율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지도를 할 때 부모님께서 가진 주도권을 조금씩 점차 아이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혹은 너는 3학년이나 되었으니까 이런 당연한 것을 왜 못하니?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이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고 또 오히려 학습 동기가 저하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일을 스스로 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두 가지 스스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을 꼭 지키도록 하되 처음에는 그것 말고 다른 거 조금 눈에 안 차시겠지만 미흡하더라도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것에 긍정적인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내 일을 스스로 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테고 더욱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받아본 질문 조금 살펴볼까요? 네, 저희 먼저 전자도서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도서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전자도서가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기가 많이 생겨나면서부터도 생겼고 또 도서관에서도 모두 다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전자책이 좋으세요? 종이책이 좋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조금 전자도서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많은 책을 좀 담을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읽다 보니까 조금 전자 이런 도서를 많이 요즘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책을 좋아하는데 저는 전자도서보다는 진짜 종이책이 훨씬 더 편하고 좋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네, 그런데 점점 많이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저희처럼 종이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가동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 아이들은 영상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가동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전자책이 장점이 많고 휴대도 또 편하고 이제 그러니까 전자책을 읽어서라도 이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독서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시력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질문 들어온 걸 한번 받아봤는데요. 쌍방향 수업 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신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 미디어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과 조금 아이가 조금 저희가 2명이나 3명 이렇게 많을 경우 또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집에서 쌍방향 수업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좀 필요하신 게 방법이 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만약 가정에서 데스크톱이 있으시면 웹캠을 구매하신 다음에 이어폰과 함께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쌍방향 수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캠 같은 경우도 아주 높은 고해상도를 사시지 않아도 되고요. 어떤 4만 원이라든가 혹은 그 이하의 제품으로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는 부분은 실제로 컴퓨터의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요. 꼭 우리 아이들의 그 웹캠의 해상도가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만약에 노트북이 있으시면 노트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트북 자체에 카메라가 있고 또 스피커라든가 마이크 기능 다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하는 게 조금 쉽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가정에서도 태블릿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태블릿도 마찬가지로 참여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카메라라던가 스피커, 마이크가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또 휴대전화로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이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눈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질문 주셨던 부분들이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2명이라도 우리 자녀분들이 2명이나 3명일 경우 이런 쌍방향 수업을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또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가 쌍방향 수업으로의 접근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던가 2번 이렇게 아마 조금씩 늘어날 계획입니다. 근데 매일 이렇게 쌍방향 수업을 할 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각 학교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이 시간대를 달리한다든지 요일을 달리하는 식의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마다 이런 그 쌍방향 수업을 위한 도구를 구매하시기보다는 가정에서 하나 정도 있으실 때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시간을 안내되는 걸 꼭 확인하셔서 잘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학습 만화 읽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학습 만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유지하기에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독서력이나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습 만화가 효과적인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서요. 학습 만화만을 읽는 것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글밥이 있는 그런 독서 전환기에 맞는 그런 글의 양이 있는 그런 책을 같이 병행해 주시고 가능하면 점점 더 학습 만화보다는 글을 많이 읽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주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웅 선생님은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 저도 고치려고 늘 노력하는데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험도 있고 또 스마트폰 없으면은 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부모님의 걱정이 너무 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해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이들에게 각종 흥미거리가 많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진웅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PT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진웅 선생님께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가장 걱정되는 우리 자녀분들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스몬비란 말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처음 들으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한번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조금 감이 오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몬비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사람을 빗대어 일컫는 말입니다. 즉,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죠. 과거의 아이들과 현재 아이들 한번 비교하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밤늦도록 운동을 한다던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어머님이 집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은 현재의 아이들은 이런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서 부모님이 오히려 밖에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운동 좀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혹은 끌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던가 혹은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가정에서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놀기보다는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SNS를 한다던가 혹은 게임을 한다던가 인터넷을 한다던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빈도수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줄 때 한 번쯤은 많이 고민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필요해서 혹은 아이의 안전 문제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청소년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스마트폰 의존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3학년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 학생들은 아무래도 어른들에 비해서 자제력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조절한 능력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당연히 부모님과 약속한 이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런 자녀분이 스마트폰을 할 때 조금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이라던가 게임 내에서 하는 채팅 혹은 SNS 이런 거는 아이들 세계에서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입니다. 근데 부모님들께서 단순한 게임이고 시간 낭비를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무시한다는 말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당연히 아이들은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3학년 친구들, 특히 3학년 친구들을 자녀로 두고 계신 학부모님께서는 일정 시간 제한을 두고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절제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습관화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3학년 이런 시기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도 잘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3학년 학생들이 규칙 지키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는 잠깐 스마트폰을 내려주시고 자제하는 걸 조금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스마트폰 사용에서 자율적 조절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폰 사용 갖다가 제한하는 앱을 설치해 주는 건 좋은데요. 단 우리 아이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아이들의 동의를 얻은 후 설치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아직까지 스마트폰이 없는 자녀분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의 스마트폰 구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걸 추천하지만 만약 구입해서 우리 자녀분이 사용하게 된다면 기본 규칙을 조금 정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하기 전에는 분명히 부모님, 특히 어머님께 반드시 허락을 구하고 사용하도록 습관화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서 조금 화가 나신 부분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좀 소리를 지르신다던가 아이들을 윽박 지르신다던가 혹은 스마트폰을 빼앗는다던가 이런 거는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관계 증진을 위해서 조금 대화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어떤 조건을 거는 거는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험 90점 넘으면 게임 실컷 하게 해줄게.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좋아. 혹은 숙제다 하면 그 게임 충분히 하게 해줄게. 이런 부분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할 일과 혹은 정해진 규칙 이런 부분을 따를 수 있도록 습관화를 늘 시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같습니다. 게임을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만족하는 시간도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루에 30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1시간 혹은 2시간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의 어떤 게임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해주실 일은 이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시간을 조금 아이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규칙을 통해서 아이들이 권한이 생기고 혹은 이런 규칙을 어겼을 경우 그 규칙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습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진웅 선생님께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다른 궁금증도 또 있을 것 같네요. 네,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살펴보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 중에 비슷한 강의 내용과도 비슷했지만 유튜브나 게임 등에 대한 노출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하는 질문을 주셨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시기는 규칙 지키기를 좋아하지만 모든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님께서 엄하게 하실 경우 빠른 행동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사춘기가 오는 시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내면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했을 때의 장점과 더불어 단점 등을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설명을 한두 번 한다고 아이들의 행동이 바로 변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아이 내면에서 변화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자주 대화를 해주시고 유튜브, 게임하기 외에 학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해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게임과 유튜브 등의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규칙을 정하시되 매일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등 매일 하지 않도록 습관화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정말 누구에게나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요즘 정말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진웅 선생님께서는 모근초등학교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수학영재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네, 영재교육을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이는 창의성, 과제 집착력에서 매번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영재는 아닙니다. 영재이신 것 같은데요. 아이의 잠재력을 관찰하는 것은 교사와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진웅 선생님께서 우리 3학년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지원청 영재원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PPT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진웅 선생님께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지원청 영재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영재성을 갖다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장 가능성은 미술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체육에서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수학이나 과학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재성에 대해서는 렌줄리의 영재성 정의를 갖다가 많이 따르는데요. 세고리 정의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3개의 원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어떤 평균 이상의 지능이라던가 이 지능은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높은 창의성 그리고 높은 과제 집착력을 의미합니다. 이 3가지를 다 가진 학생들을 우리가 영재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다 아주 높은 수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 분야에서는 2% 이내에 드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영재성을 가졌다고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한번 영재성을 충분히 관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3학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한번 영재교육원에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있는데요. 우리 미술에 대해서 조금 영재성을 나타낸 친구들은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영재교육원에도 한번 관심을 보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준은 서울시 소재 초등 4학년 학생들이고요. 1년에 한 15명 정도를 뽑게 됩니다. 10월 초에 1차 전형을 받게 되고 입학 지원서라던가 성격 감정 검사 혹은 이런 사고력 검사 등 영재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영재원입니다. 서울의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서울교육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있는데요. 먼저 서울교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입니다. 서울시 소재 초등 3학년 대상이고요. 2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1차 전형은 마찬가지로 10월 초가 되겠고요. 입학 지원서라던가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본인이 관심 있는 이런 연구과제 선출물을 세부 이내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3학년, 즉 내년에 4학년이 되는 학생이 기준입니다. 20명을 뽑게 되고요. 전형 접수일은 서울교육대학교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또 탐구보고서 주제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전통문화재단 영재교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술이라던가 융합연재라던가
글쓰기 이런 부분에서 영재성을 띠는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1차 전형은 10월 5일부터 조금 깁니다. 11월 5일까지 접수를 받게 됩니다. 입학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이 있는데요. 아직 모집 요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작년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9월 27일 거의 9월 말쯤에 안내가 됐는데요. 지금 한 2주 혹은 1주 정도 남았으니까 아마 이런 요강도 곧 있으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라서 학부모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학년, 즉 내년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선발 분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의 융합입니다. 모집 정원은 갈산초와 백석초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거주에 따라서 가까운 곳을 지원해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재원 수업이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 멀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피로감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 문제도 항상 고려를 해주시고요. 이 영재원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고, 즉 내년에 4학년이 되는 우리 지금 현재 3학년 학생입니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우리 수학이든 과학, 미술 이런 부분에서 자녀의 영재성이 있는지도 한번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런 영재원 추천한다면 아이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또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진웅 선생님께서 3학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더 들은 후에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의 경우 2020학년도 기준으로 11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입학 지원서 및 자기 체크리스트, 교사의 관찰 추천서를 제출한 뒤 학교 영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면접평가가 시행되는데요. 우리 3학년 학생들, 즉 내년에 4학년으로 영재를 지원한 학생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만 평가하게 됩니다.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2020학년도 기준 12월 14일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영재교육원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살펴보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학년도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초등 영재교육 대상자 지원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학부모님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직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초등 영재교육의 어떤 그런 요강 같은 거는 발표는 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D 사이트에서 지원서와 자기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서를 출력을 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소속된 담임선생님께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발 전형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특히 3학년 학부모님들, 즉 내년에 이제 4학년으로서 영재를 지원하는 우리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별로, 그러니까 즉 수과 융합 같은 경우는 2군데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군데를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학교별로 모집과 선발 과정, 합격자 선정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거리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후 담임선생님께서 관찰 추천서를 작성한 후에 이런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천하고 12월 중순쯤에 60분 동안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아, 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영재 선발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온 걸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랑 게임에 관련해서 질문들이 조금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질문으로 유튜브는 봐도 될까요? 게임보단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끔 게임하는 것은 조금 나쁘고 혹은 대신에 유튜브로 혹시 누군가가 게임을 하는 걸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튜브 시청도 마찬가지로 게임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어떤 능동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적으로 유튜브 시청을 막게 하는 것도 분명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게임이든 유튜브 시청이든 학부모님께서 자녀와 같이
그런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을 약속을 조금 정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3학년 이런 안내를 드리면서 3학년 시기가 규칙을 형성하는데 좋은 시기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나쁜 이런 습관들도 어떻게 보면 잘 형성되면은 반대로 고치기가 좀 어려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 시청 같은 경우도 아이가 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허용을 해주시되 규칙을 정해주시고 또 아이와 함께 그런 내용들을 나눠보시면서 혹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은 무조건적으로 못 보시게 하기보다는 그 못 보시게 하는 이유를 조금 같이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이 스스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절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절이 좀 필요하겠네요. 또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아침 9시부터 입장을 해야 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제 시간에 접속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도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저희 반 아이들도 9시부터 접속을 해서 얼마나 이수를 했나, 누가 하고 있나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진짜 9시 딱 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접속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2학기가 되니까 점점 이제 접속하는 아이들의 인원수가 좀 줄기도 하고요. 좀 뒤로 밀려서 시간이 좀 지나서 접속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도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컴퓨터를 마주 보고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점점 좀 생활 습관이 잘 안 잡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2학기가 되었으니까 짧은 방학이 끝났기는 하지만 2학기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시간을 좀 잘 맞춰서 온라인 학습에 임하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유를 좀 주면서 몇 시까지 하면 돼, 뭐 오늘 안에만 하면 돼, 이제 이렇게 여유를 많이 주고 있는 편이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또 아버님들께서도 좀 아이를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또 지금 질문 한번 실시간으로 온 것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목소리 너무 싫대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맞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녹음을 하고 이제 AI로 변환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동영상 하나 만드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녹음을 했더니 제 목소리가 변화되는, 제가 이제 쭉 이어서 녹음을 하면 좋은데 제 목소리가 갈라진다라든지 제 목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게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AI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도 같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힘들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AI에 있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하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안내를 주신 게 있는데요. 요런 저희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줌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이런 실제로 학부모님들도 이런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경험하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또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도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연수도 제가 각 학교별로 이렇게 연수를 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궤도라든가 혹은 이런 OHP 프로젝트처럼 그 당시에는 최첨단이라는 시청각 자료가 있었지만은 또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줌이라든가 혹은 뭐 구글 행아웃 미트, 웨버엑스 이런 실시간 쌍방향 도구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아주 능숙하게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차차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먼저 아이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학부모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마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아직은 방법을 잘 모르실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실시간 쌍방향 그런 수업에 참여할 때 조금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에서 약간 섭섭할 부분도 있는데요. 아마 학교에서나 혹은 이런 교육 현장에서도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안내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또 댓글을 보니까
채팅창을 보니까 나쁜 습관이 정착이 되어서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동기부여 온라인 학습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도움 자료가 있을지 뭐 이런 걸 궁금해 하시기도 하네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도움 자료라고 하면 직접 보고 가서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하는 것이 3학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생활 소재, 학습 소재가 되는데, 아이들이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또 어떤 행사도 다 취소됐고 또 온라인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래도 동기부여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 뭐 사회과와 관련해서 혹은 과학과와 관련해서 지역청이나 아니면 서울시 전체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행사들도 있어서 그런 거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된 교과에 대한 이런 독서 같은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습 내용을 그냥 그 시간에 적은 양의 학습 내용을 하는 것보다 교과에 관련된 독서를 많이 하면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이니까요. 또 요럴 때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저희 배추인나비를 길렀었는데요. 네. 네. 그런 것도 사실 학교 다니면서는 학교에서 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하기 어렵지만 뭐 식물을 키워보신다든지 아니면 곤충을 함께 길러보신다든지 아이랑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걸 정해서 이제 요 시간만큼은 이렇게 긴 시간이 나기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좀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싫어한다고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어떤 모듬 활동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도 길러지고 또 아이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갈등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런 갈등 해결 능력도 배우게 됩니다. 어떤 혼자라는 어떤 생각에서 또 서로 우리라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모든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보시면은 아이들끼리 어떤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공용으로 만지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했을 때 조금 집중력이 조금 부족해질 부분도 있는 거는 조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저희가 이런 코로나19라는 또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금 더 도와주시고 학교에서도 조금 이 온라인 수업 해가지고 이 학교 그 수업에서 아이들이 협동학습이 조금 못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 때 활용할 수 있을까도 많이 그런 분들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패들릿이라든가 혹은 뭐 멘티미터라든가 이런 간단한 도구들도 선생님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협동하는 방법을 아마 배우면서 저희가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 없던 부분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조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아까 질문을 제가 하나 받았는데요. 온라인 수업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혼자 두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3학년 하면서 어떤 습관을 기르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일정한 시간대는 조금 이렇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 혹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못 해주실 경우에는 또 다른 뭐 할머님이라든가 같이 있어 주실 보호자분이 계셔서 조금 습관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좀 정착이 되면은 조금 한번 아이들 혼자서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책임감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혼자 있거나 뭐 옆에 있는 것 사실 아이마다 조금 다를 거는 같아요. 아이의 성향이 있어서 뭐 나는 혼자서 하고 싶어, 누군가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서 같이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엄마와 같이 함께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다만 옆에 계셨을 때의 주의사항이라면 잔소리 하거나 지적하시거나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같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뭐라든 다 짜증내는 아이를 다독이기가 좀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혜미 선생님께서 지금 상담 쪽을 또 전문적으로 하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짜증을 내고 싫어하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내내 이야기한 이 내용도 사실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런 연수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 같아요. 예, 혼자서 공부하는 거 정말 하기 싫죠. 학교 가면 그래도 공부는 재미없어도 친구도 있고 밥도 먹고 열심히 나가서 놀 수도 있는데 집에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니까 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가고 또 그런 이해를 어머님께서 좀 전달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짜증만 내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내 짜증이 좀 뭐랄까 당연하지 않은 나만 겪는 이상한 거 나는 좀 이상한 아이인가? 그래도 짜증이 나는 걸 어떡해. 그래서 더 짜증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 조금 참고 해보자 라고 이제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3학년 아이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체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갑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흡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신체 활동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가족들이 함께 이제 거리를 한번 걷는다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게임 같은 걸 한다든지 이래서 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사실 마음이 편하고 좋아야지 공부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그러면 공부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과학 실험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네요. 저희는 이제 등교 수업을 할 때 과학은 사실 정말 실험을 하면은 이해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학년 과학 교과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영상으로 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등교할 때 실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는 편이고요. 또 개인별로 준비할 수 없다면 관찰이라도 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주는 편인데 그럴 때 이제 자료를 배부하고 교과서에 나온 실험을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데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 교과서에 나온 실험을 활용하셔도 좋고 또 과학 채널을 보시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요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실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재미있게 과학의 흥미를 좀 가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학 지식을 전달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실시간 질문? 네.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체크가 되지 않으니까 아이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엄마는 그게 보이니까 좀 걱정이 되실 거는 같아요.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만 쭉 하다가 등교를 하면 좀 걱정이 돼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 다음 주부터는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실험 관찰 정리하는 법, 수학 익힘 어떻게 하는지, 또 사회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확실히 그 다음 주에 가져오는 학습 과제물이 훨씬 더 질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어머님 보시기에는 미흡하지만 이제 본인이 성실하게 할 수 있다면 이제 또 믿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을 한 번 더. 네, 혹시 또 저희 그 3학년과 저희 아까 관련해 가지고 질문 실시간 올려주시면 거기서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위한 노트 정리법 이렇게 궁금해 하셨는데요. 남자아이들 글쓰기 정말 싫어하죠. 그리고 또 칸 맞춰서 줄 맞춰서 이렇게 잘 쓰라고 하면 더욱더 싫어합니다. 정말 싫으셨죠?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글씨 같은 거 지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건 정말 글씨를 잘 써야 돼. 이제 이렇게 지도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3학년 아이들 그리고 특히 남자 아이들 그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처음 접근할 때는
짧게 써도 되니까 중요한 걸 써야 돼. 아주 중요한 거, 네가 정말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걸 정리하는데 대신 짧아도 되지만 잘 써야 돼. 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좀 고민을 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한 줄 요약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요. 한 줄로 오늘 공부한 거에 진짜 중요한 거 뭐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짧게 얘기하는 건데 짧으니까 짧아도 되니까 짧으면 이제 우리 잘 좀 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동화, 어린이 과학동화 관련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뭐 이런 과학동화 관련해서 아이들이 과학에 호기심이 있고 이런 관심이 있다면은 집에서도 만약에 구독하실 수 있으면은 구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어떤 아이들마다 성향이라든가 특성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은 더 좋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은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과학에 호기심을 받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보아야 한다든가 조금 부모님께서 조금 이렇게 그 지도하는 방식 안내를 해주실 때 아이들이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면은 이런 어린이 과학동화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충분한 호기심을 주고 또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과학동화 같은 것은 좀 이어지면 이제 연령이 높아져도 계속 볼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퀴즈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뭐 숨은 그림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쭉 꾸준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이 과학동화 이제 가끔 이제 보다 보면은 어떤 어려운 개념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좀 어떤 과학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학을 조금 싫어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또 익히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어린이 과학동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사교육을 다 끊고 온라인 수업을 정말 꾸준히 잘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체육이나 음악까지 잘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4학년 되면 뒤처질까봐 정말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아이라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 4학년 과정은 이어지기도 하고 또 사실 아이들이 제가 가르쳐 본 결과 4학년 수업보다는 3학년 수업을 좀 더 어려워하거든요. 교과가 처음 분화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교과를 배우기도 하고 또 개념도 새롭게 이제 들어와서 이 과정을 잘 적응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같은 체제로 운영이 되니까요. 4학년에도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사교육은 저희가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또 개인차가 좀 있을 거는 같아요. 또 필요한 친구도 있고 또 사교육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체능 같은 그런 것들을 네.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런 공부에 관련된 이런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어머님과 아이가 잘 의논하시고 또 아이의 성향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사교육이 효율적으로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건지 이제 이런 걸 보시고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3학년 남자인데 맞춤법 스트레스 받는데 지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조금 안내해 주셨습니다. 네. 맞춤법 지도 맞춤법 쉽지 정말 않은데요. 쉽지 않죠. 네.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조금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안내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아이는 굉장히 큰데 저희 아이가 어릴 때도 똑같이 저도 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 대강 빨리 쓰고 맞춤법을 알지만 대강 쓰고 넘겨버리고 다 했다 하고 저한테 가져오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좀 맞췄어야지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좀 분류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내 경험을 써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글을 쓸 때는 맞춤법 지도를 잘 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1, 2, 3학년 같이 처음 글을 쓸 때는요. 그래서 그냥 생각한 걸 쭉 풀어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했었고요. 학년이 올라가면 뭐 설명하는 글이나 뭐 주장하는 글이나 여러 형태의 글을 쓰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쓴 글이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이 되려면 사실 맞춤법을 잘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더 꼼꼼히 지도하고 또 제가 맞춤법 교육을 할 때 제일 가장 잘
이제 활용한 것이 이 글씨 쓰기였어요. 네. 글씨를 좀 잘 못 쓸 때 요거 한번 한 장 쓰자 이렇게 해서 맞춤법 지도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이 아이들에게 맞춤법을 지도할 때 어떤 틀린 부분을 조금 강조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교과 활동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우리 반 아이들이랑 공부를 할 때 보면 국어할 때 아이들이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맞춤법 철자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실반에다 크게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다 같이 공부하면 그게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고 또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른들도 이 맞춤법이 굉장히 헷갈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거 처음에는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고 저게 저런 뜻이야.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헷갈리지만 우리 잘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학부모님께서 네. 잠시만요. 애와 애의 구별을 잘 못합니다도 주셨고요. 네, 맞아요. 네. 애와 애의 구별 사실 성인들도 잘 못하십니다. 네. 이건 조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할지 이거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애와 애를 조금 눈에 익히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애와 애 같은 부분은요. 아이들이 어떤 애와 애를 어떤 받아쓰기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책을 찾아서 보는 방법도 네, 그러면 그렇죠. 괜찮을까요? 받아쓰기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10개의 문장을 이렇게 딱 외워서 쓰면 그걸로 파생할 수 있는 문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받아쓰기를 잘 하지 않지만 그렇죠. 네. 저는 원래 3학년도 받아쓰기를 시켰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너무 등교를 잘 못하다 보니까 받아쓰기 할 시간은 정말 전혀 없지만 나중에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3학년 남자아이인데 글씨를 너무 날려 쓰는데 지도가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좀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너무 날려 쓴다. 일단 마음이 급한 친구들은 글씨를 날려 써요. 성격이 급하고 할 일이 바쁜 친구들이요. 여기에 집중 못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글씨를 날려 쓰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글씨 연필 잡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엔 왼손잡이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면 손목을 완전히 꺾고 팔 전체를 이렇게 틀어서 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런 친구들은 사실 글씨를 잘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힘이 들거든요. 몸이 아프고 쓸 팔이 때마다. 아프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고정되기 전에 3학년도 아직 많이 늦지 않았고 사실 어른들도 글씨를 잘 못 쓰면 부끄럽다고 펜글씨를 다시 쓰잖아요. 그래서 늦진 않았어요. 더 어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기간에 아마 어떤 글씨 쓰는 부분들이 잘 교정되진 않겠지만은 또 꾸준한 관심과 지도 또 격려가 있으면은 아이 글씨 쓰기도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필기량이 늘어나니까 대충 쓴다 그러면서 1, 2학년 때와 달리 연필 잡는 게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학부모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글씨 쓰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도 이제 온라인 학습 올리면서 학부모님들께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이제 학습지 같은 것도 많이 줄이고 아니면 이제 공책에다가 정리도 최소한의 양만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씨 쓰는 양이 현저히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교에 돌아오면 그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리코더 낮은 음이나 높은 음 소리 내기가 힘들다면서 연습을 좀 포기할 때가 있고 학교에서 등교할 때 지도해 주시냐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요거 낮은 음, 높은 음 정말 소리가 잘 안 나요. 처음 할 때는. 그래서 음악을 가르칠 때 저희 음악교과 선생님도 계시지만 음악교과 선생님도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음에 맞춰서 그 박자에 맞춰서 노래를 연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낮은 음, 높은 음, 중간에 소리를 놓쳐도 괜찮다.
그래서 넘어가고 대신 천천히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리코더를 연주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리코더가 익숙해지면 이제 호흡을 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소리가 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낮은 음이나 높은 음이 나중에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그렇게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이런 악기를 부는 거나 이런 것도 조금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또 맞아요. 학교에서 네. 마스크를 또 쓰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또 어떤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실 때 아예 또 이런 뭐 리코더라든가 이런 악기들 또 만지는 것도 아이 입장에서 또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솔직히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맞아요. 부분은 네. 정말로 코로나19가 얼른 또 종식되기를 조금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 네, 게임 요거는, 시간 네. 정해놨는데 안 지키고 말을 안 들으면 혼내야 할까요? 혼내고 잔소리를 하니 사이가 나빠지고 악순환이에요. 요거는 제가 맞아요. 답변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유튜브가 좀 학부님도 아시겠지만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주 보는 걸 가끔 띄워줄 때가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겠죠. 그죠? 저도 보다 보면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보지 않으면은 계속 그 다음 영상을 볼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조절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물론 화가 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연습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단시간에 이거를 아이들을 고치는 부분은 솔직히 매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화가 나시더라도 조금 감정을 조금 조절해 주신 다음에 이 유튜브 물론 게임하는 거의 장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점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런 시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명확히 좀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안 지켰을 때는 조금 엄하게 하시되 어떤 부모님들께서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렇게 유튜브 했다는 그 자체보다는 부모님들께서 화를 내셨다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과 아이, 즉 자녀와 또 학부모님 사이가 더 멀어질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실수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때 좀 규칙을 조금 더 잘 정해주시고 조절해 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음악이 걱정되신다고 하셨어요. 악기를 해야 하는데 학원은 다니기 싫다라고요. 장조, 단조 구분해야 하는데 이런 거 따로 교육받을 수 있나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사실 피아노를 배우면 음계도 알 수 있고 장조, 단조를 알기에는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리코더를 위해서 따로 학원은 다니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연습하는 거, 그리고 리코더는 3, 4, 5, 6학년까지 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음악 교과도 했었는데 리코더 못 부는 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단소 못 부는 아이는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따로 교육을 받으시진 않아도 되고, 또 초등학교에 필요한 그런 음악 이론 같은 것은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사실상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 책에도 장조나 단조에 대한 부분, 화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만큼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음악 공부를 위해서 뭐 음악을 전공할 거라든지 이제 그렇지 않다면 뭐 따로 음악을 위해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 강서양천 학부모 연수 처음 맞이하는 10대 3학년 생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연수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